자, 수익 방식에 의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방식. 자, 수익 방식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수험생활 하시면서 감정평가 실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바로 수익 방식입니다. 자, 수익 방식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방식의 구분, 우선 개념부터 보시면 대상, 물건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분은 직접환원법과 할인연금 흐름분석법,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10가지 방법 정도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만 우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산식 보시면 직접환원법은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구하는 산식에서 순수익과 환원율의 비율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야. 근데 나는 이 10억의 부동산의 수익률을 10% 정도는 받아야 돼. 10% 정도.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에서 순수익을 예상하는 수익은 얼마? 1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이 부동산에서 투자했을 때 10%의 수익률이 나와야 돼. 그게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1억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 부동산에서 창출될 수 있는 기대에 대한 수익률은 10%야. 그럼 얘의 가치는 10억이 되겠죠. 즉 위에 있는 식의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직접 환원법입니다. 환원법. 두 번째, 자, 할인연금 흐름분석법. 내가 상가 건물 하나 샀어요. 기분 좋죠? 자, 상가 건물 하나 샀는데 상가 건물을 계속 영구적으로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5년에서 7년을 보유하거든요. 그리고 매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5년을 운영을 하고 매각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1년부터 5년까지의 매년의 수익이 예상될 거고 5년차 이후에 얘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이 매각액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기 들어오는 수익의 현가와 기말에 있는 5년 후에 있는 매각액의 현가액을 합치는 방법을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어렵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 복잡해요. 하지만 내용은 운영기간 내에 있는 수익과 운영기간 말 매각액에 대한 합계액이라는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숫자는 결국엔 숫자 누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현금 흐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순수익이 기준이 되겠고 할인연금 흐름분석법에서는 순수익 BTCF 그리고 ATCF 이런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현금 흐름이 기준이 되니까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순수익 산정. 자, 대상 물건에서 창출되는 총수익에서 내가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 경비를 빼고, 즉 차감해서 산정된 수익을 순수익이라고 합니다. NY라고요. 자, 이러한 순수익은 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 규정상 산식이 정해져 있는데 가능 총수익에서 이렇게 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 이 순수익에 있어서 산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귀속되는 순수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지금 산정하는 가치가 부동산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 명확하게 규정 짓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부자야. 이 해커스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해커스 건물에 대해서 빌려주고, 해커스한테는 기분 좋네요.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임대료. 이양 받는 거 월 10억. 행복하죠? 월 10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월 10억을 받았는데 이 안에서 해커스는 뭐냐면 내 거를 빌려갖고 매출을 월 1000억이라고 할게요. 1000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은 뭐예요? 해커스가 벌어들이는 월 1000억인가요? 임대료는 월 10억인가요? 즉 내가 구하고 있는 거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서 창출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즉 월 10억인 거죠.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의 창출되는 매출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문제풀이로 접하게 되면 이 해커스 부분과 임대료 부분을 혼동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있는 지금 본건이 건물, 토지와 건물인지 아니면 이 매출인지, 기업 운영에 따른 매출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이 기업 운영에 대한 매출 기준으로 하는 거는 기업 가치를 선정해요. 기업 가치,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삼성의 기업 가치. 삼성은 얼마 전에 다 저희가 평가하게 돼 있어요. 다 저희가. 그래서 이 귀속되는 순수익이 도대체 어딘지를 잘 구분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준적인 임대차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시장가치 기준이에요. 근데 내 해커스 임대료가 원래는 10억인데 1억인데 월 1억인데 장기 임대차인데요. 나한테 10년 빌리겠는데 그럼 월 8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너는 비율 임대차야. 뭐죠? 매출액의 1%를 임대료로 추가로 지급하겠대요. 자, 얘네들은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죠.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 그리고 개별성이 굉장히 반영된 방법이에요. 임대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가치와 괴리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표준적인 임대차를 통해서 산출되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현금 흐름을 산정해야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 방식에 대해서의 그 수익 산정 방식. 직접법, 대상 물건, 즉 해커스를 빌려주는 이 건물에서 내가 월 1억을 받아.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할게. 이게 직접법이에요. 이 직접법에서 발생하는 이 실제 수익과 얘를 운영하는 데 있어. 즉 얘를 운영하는 데 뭐죠? 내가 내야 되는 재산세, 그리고 건물 유지수선비, 광고 선전비. 왜냐면 광고해야 될 거 아니야. 저희 건물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그런 경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직접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간접법은 뭐죠? 이 옆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또 옆에 있는 B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얘 B건물이 월 1억이야. 근데 내가 해봤더니 내가 좀 더 좋아. 그러니까 나는 월 1억 2천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 간접법, 유사 건물의 임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을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정을 결국에는 표준적인 수익과 표준적인 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시장 가치와 부합하죠. 제가 왜 앞에서 감정평가 기준 원칙 중요하게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수익, 경비,
각종 활용되는 이율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가치 기준이라는 걸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현금 흐름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년 기준이에요. 저희는 보통 자, 가능 총수익. 가능 총수익 의미가 뭐죠? 내가 해당 건물을 임대차 내주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예요. 모든 경제적 가치. 즉 월 임대료가 있겠죠. 월 임대료. 월 1억씩 받아요. 월 1억씩. 근데 우리가 보통 임대료 산정을 할 때 보증금을 받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월 임대료의 뭐 10개월분. 그러면 10억이 되겠죠. 20억 놀리나요? 아니죠. 은행에 넣어야 되겠죠. 은행에 넣으면 이자율 2%로 수익이 와. 그러면 10억의 2%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관리비 수입. 관리비 수입. 내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통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관리비로 월 1천만 원을 받을게. 그리고 여기서 전기세, 수도세 뭐 다 낼게. 구체적인 상정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월 1천 받았는데 내가 800 썼네요. 800을 실제적으로 지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출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관리비 수입을 여기서 반영하고 이 800만 원을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과 아니면 얘 차액을 200만 원만 인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미국식은 200만 원만 반영을 해요. 한국식은 월 1000을 여기서 반영하고 800을 여기서 반영해요. 좀 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기타 주차장 수입. 주차장이 넓어. 내가 갖고 있는 주차장. 그래서 다른 외부인들한테 주차를 받아요. 징수를 해요. 그래서 얻게 되는 주차장 수입들. 얘네들도 가능 총수입. 가능한 모든 총수입을 인식하겠다라는 거. 자, 그럼 공실은 뭐죠? 이 공실도 표준적인 공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5층 이 건물 전체가 공실이 났다. 얘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공실도 표준적인 공실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차감을 하죠. 차감. 대손충당금, 손실 얘기죠. 손실도 차감한다는 거. 이렇게 뺐을 때 산정되는 게 유효 총수익. 자, 유효 총수익 외에 이제 해당 부동산을 운용하는데, 그러니까 이 운영 경비를 헷갈려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임대인인 내가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인인 내가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잖아요. 임대를 수취하고 있고 내가 소유자인 토지 건물의 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으니 해커스가 사용하고 있는 경비가 아닌 내가 임대인인 내가 지출하고 있는 경비 인식해야 됩니다. 인건비, 즉 제가 이 건물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데 뭐 기본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분, 아니면 주차장 관리해 주시는 분, 유지 보수를 해 주시는 기술자분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수선 유지비, 그리고 수도 관련비, 세금, 내가 내는 세금. 이 세금도 이 해당 부동산, 그러니까 세금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커스도 갖고 있고 옆에 있는 삼성빌딩도 내가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들은, 세금 부분들은 제외해야 되겠죠. 해커스 건물에서만 인정되는 재산세를 인정해야 되고, 공과금, 보험료, 대체충당금, 광고선절비 등, 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모두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비를 모두 고려하면 뭐가 되죠? 자, 이제 비로소 내가 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이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 환원법이 있고, 자, 이 순수익을 기초로 하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있을 수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 뭐죠? 내가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 대출을 일으켰어요.
대출을 일으켜서 순수익 1억 중에서 대출 금리를 고려했을 때 원금 4만 원까지 합쳐서 4천만 원을 매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이 세전 현금 흐름입니다. 이 4천만 원은 이 대출에 딴 부채 서비스액.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여기 칸이 없어서 안 썼는데 세금. 여기서 말한 세금은 이제 영업소득세, 또 다른 개념이에요. 또 다른 개념이니까 요거는 기본 강의 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 현금 흐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갈 길이 멀죠? 환원율과 할인율. 자, 환원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에서 10%. 얘가 1억. 반대로 1억의 순수익을 10%로 했을 때 10억이 되는, 했을 때 이 환원율. 순수익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비율입니다. 자, 1억, 10억이 0.1, 10%죠. 이게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자, 이런 환원율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1기를 기준으로 해요. 즉, 한 해만 기준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어요. 한 해만. 얘는 이 1억이, 순수익 1억이 영구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한 수익률, 환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연구. 자, 그러면 환원율의 종류. 여기서 이제 또 수험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뭐가 있냐면, 환원율은 대응되는 대상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자, 토지 환원율 뭐죠? 토지에만 귀속되는 순수익. 1억 중에서 6천만 원은 토지분이고 4천만 원은 건물분이야. 그러면 이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6천만 원에 대항하는 거는 토지 환원율이에요. 반대로 4천만 원 건물 귀속 순수익에 대응하는 환원율은 건물 환원율이에요. 지분 환원율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NOI에서 부채 서비스액, 부채, 즉 이자와 원금을 뺀 지분 수익, BTCF라고 하는데, 이 지분 수익과 관계되는 것을 지분 환원율이라고 해요. 저당 환원율은 부채 서비스과 관련되는 거. 자, 그리고 종합 환원율은 뭐냐면, 종합 환원율은 두 개를 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랑 결합하는 거.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을 결합한 환원율을 종합 환원율, 또는 지분 환원율과 저당 환원율을 결합한 환원율을 종합 환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6번 삼각전 환원율과 삼각후 환원율. 얘는 건물 환원율에 이용되는 거예요. 건물. 삼각전은 뭐겠어요? 순수익에서 감가상각비를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고려하기 전에서는 삼각전 환원율, 고려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삼각후 환원율을 대응해야 돼요. 즉, 각 환원율마다 대응되는 대상 수익이 다 달라집니다. 토지 환원율은 토지 귀속 순수익, 건물 환원율은 건물 귀속 순수익, 지분 환원율은 지분 수익, 저당 환원율은 부채 서비스액, 종합 환원율은 양자가 다 고려될 수 있다는 거. 삼각전 환원율은 삼각전 순수익,
상각 후 환원율은 상각 후 순수익을 대응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상 수익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환원율에 대한 산정 방법, 실무 기준,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고 해서 저희 감정평가사가 지켜야 되는 기준을 설명해 놓은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의 방식에 있어서 자, 첫 번째 시장 추출법. 시장에 있는 순수익과 가치에 대한 비율로 통계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시장에서 추출됐다. 이해하기 쉽죠? 자, 요소 구성법. 무위험률. 여러분들 채권, 국가 채권에 투자하는 걸 보통 무위험률이라고 하죠. 무위험률. 위험이 없다. 근데 얘가 기준환율이 한 2%다. 근데 대상 부동산에서 투자를 해봤더니 얘는 그래도 위험이 있으니까 한 5% 정도는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환원율이 7%야 라고 하는 게 요소 구성법. 숫자가 빠졌는데 투자결합법은 이 투자자들에 대한 반응을 고려해서 투자를 지분 투자와 저당 투자에 대한 환원율을 기준으로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투자결합법. 유효 총수익 승수법. 뭐냐면 가격, 즉 10억과 1억. 반대죠. 환원율은. 얘는 10배의 승수를 가져요. 즉, 그러면 시장에서 10배의 승수를 가지는데 대상 토지가, 대상 건물이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했어요. 그럼 얘의 가치는 얼마? 12억이 됩니다. 10배의 승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효 충수익 승수법을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시장에서 발표되는 환원율. 얘는 뭐냐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되는 수익률들이 있어요. 환원율과 수익률, 자본 수익률, 투자 수익률 등등 소득 수익률과 같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자산운용사,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매 분기 발표하는 환원율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원율들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보정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에 적용하는 방법을 시장에서 발표되는 환원율. 자, 그 다음에 가장 핫한 거. 사실은 에루드법. 제가 공부했을 당시,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인데, 에루드법이 미국식 방식이에요. 에루드가 만든 미국식 방식인데 정말 핫했거든요. 근데 한 최근 10년 동안, 최근 10년? 한 23기부터 한 30기 정도까지는 아예 이 문제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에루드법이 32회 이후부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투자자의 습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원율은 영구적으로 순수익인 NOI가 발생한다고 그러고, 얘는 영구적으로 발생하니까 매각을 전제 안 하잖아요. 그쵸? 그냥 주구장창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에루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소리야? 순수익은 매년 바뀌어. 무슨 소리야? 5년만 있다가 팔아. 그쵸? 그럼 뭐죠? 그게 바로 할인현금 흐름분석법인데, 할인현금 흐름분석법이 아닌 직접환원법에서 환원율의 예를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말로만 해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아주 깊고 디테일하게 한 30분 설명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자, 이거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 부채감당법. 부채를 얼마만큼 감당하느냐 식으로 산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할인율. 할인율의 개념은 뭐냐면 할인연금 흐름분석법과 같이 매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런 기수에서 발생되는 순수익을 현재의 화폐 단위로 가지고 올 때 쓰는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해요. 앞선 환원율은 뭐죠? 일기죠. 즉 한 해의 일기에 해당되는 비율인 반면 할인율은 이렇게 기간이 여러 차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원율과
할인율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할인율의 종류도, 할인율은 미래에서 과거의 현재 시점으로 갖고 오는 거고, 이자율은 뭐죠?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시점의 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율인 거고, 기대 수익률, 내가 이 해커스 건물에 내가 아닌 어떤 누가 와서 투자 행위, 운영 행위를 하여도 획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익률이에요. 누구나 객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 가장 객관적인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갑은 해당 건물을 들어왔을 때 나는 최소한 12%는 수익률을 받아야 돼. 12%. 즉 갑이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대응되는 수익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뭐냐면 비용, 수익, 해당 부동산에서 획득할 수 있는 매기의 수익과 매기의 비용을 동일하게, 즉 같게 만드는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요. IRR이라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계산기 쓰는 것도. 자, 지분 수익률. 뭐죠? 자기 지분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지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분에 대한 수익률. 반대로 저당. 그러니까 은행에서의 보통 이자율을 말하죠. 종합 수익률. 어때요?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실현 수익률. 실제로 사후에, 즉 투자 행위의 결과치로 계산을 해봤더니 실현됐다. 그러니까 얘를 실현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산정 방법. 투자자 조사법. 자, 지분 투자자, 저당 투자자 조사해서 너 몇 프로 원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뭐 10%다. 은행에서 대출 이자율은 8%다.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 투자결합법, 얘를 그래서 결합시키겠다는 방법. 시장에서 발표되는 할인율. 자, 자본 수익률로 해서 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한국부동산원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표되는 할인율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원율과 할인율에 대한 방법들, 산정 방법들과 적용에 대한 방법들을 묻는 회차 수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환원율과 할인율의 관계. 이거는 완전 상급.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 하나만 설명해도 30분 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nen이니까 오늘 시간에서는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알아는 두세요. 자, 수익 방식에 이 종합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현금 흐름과 환원율과 할인율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자, 수익 가치인 직접 환원법을 산정하는 수익 가치를 산정하는 직접 환원법 경우에는 1기 한 해에 대한 순수익을 영구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환원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환원율. 할인연금 불음석법은 어떠죠? 이 시그마. 매기 현금 흐름을 매기 1기, 2기, 3기, 4기 거를 땡겨와라. 그럼 얘는 할인율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기말복귀액의 평가에 내가 5년차, 4년차에 내가 10억에 팔았어. 이 10억을 판 거를 할인율 10%로 현 시점인 이 시점으로, 이게 기준 시점이거든요. 자, 여기로 땡겨왔을 때에 대한 이 방법을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얘를 DCF법이라고 해요. DCF법. 네, 이 DCF법. 이제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DCF법이라고 그러면 이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환원 방법에 있어서의 이 순수익을 변형시키는 방법.
환원율을 변형시키는 방법, 매기 현금 흐름을 순수익인 NOI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부채 서비스를 제외한 BTCF를 기준하는 방법, 세금까지 고려한 ATCF를 기준하는 방법에 따라서, 즉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법 자체는 동일해요. 대상이 무엇인지, 수익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감린이 특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감정평가 실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했고, 안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굉장히 좀 양도 많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이해가 힘들고 암기가 어려운 이 모든 부분들을 저랑 같이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업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섞어서 이해시키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나갈 테니 저를 믿고 해커스에서 감정평가사 합격의 영광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